안녕하세요, 빛나따리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알면서도 잘 알지 못하는 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죽을 때까지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이 자본주의 안에서 살면서도 자본주의의 원리와 원칙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돈 공부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돈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공부를 하면서 가장 충격받았던 부분들 중에서 그래도 조금 최근 이슈화된 부분을 가지고 와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 수요와 공급 곡선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저는 초등학교 때 요거를 배웠던 게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짜장면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정해진다면 왜 이렇게 높아졌을까요? 주가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정해진다면서요. 그렇다면 왜 주가는 우상향하기만 할까요? 집값도 수요가 이렇게 폭발적이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걸까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사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미국이 부채 한도 협상에 타결했다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 기사를 딱 봤을 때 의문이 들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미국이 부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협상에 타결했는데 한도 상향을 하는 것에 타결을 했다는 거죠. 기존에 빚이 있었으면 그 빚에 대한 한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다음 세 번째, 그렇다면 이 협상이 처음이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굉장히 중요한 기사예요. 자, 제가 하나 알아온 게 있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1960년대 이후로 78차례나 부채 한도를 상향하였습니다.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부채 한도를 78번이나 상향 조정했잖아요. 개인으로 치면은 개인이 만약에 신용대출을 받죠. 그 신용대출 한도를 처음에 4천만 원 빌렸는데 4,500, 5천, 6천, 7천 이런 식으로 상향해서 몇 번이나 했다? 78번이나 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부채를 상향 조정했을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코로나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0만 원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 100만 원이라는 돈은 그저 화폐일 뿐입니다. 생산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고 소비 활동을 통해서 돈을 쓰고 돈을 벌고 돈을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이 계속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게 흘러가지를 않고 딱 정체되어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사람으로 치면 이 혈관이 막혀 있는 거랑 같습니다. 꽉 막혀 있으니까 어떻게 돼야 되나요? 이거를 흘러가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한 일이 두 가지입니다. 금리를 인하를 시켰죠. 올려야 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올리질 못했습니다. 그때는 경기에 이렇게 막혀 있는 상태에서 금리까지 올려버리면은 죽으라는 말이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뭐 했었나요? 우리 상품권을 막 엄청 풀었던 기억이 나시죠? 돈을 막 풀었습니다. 이 시장에 돈을 풀어서라도 이것이 막혀있는 것을 흘러갈 수 있게 이제 정부가 액션을 취한 거였죠. 처음에 이게 생산 활동이 멎었지만 소비라도 해서 이 전체적인 흐름이 돌아갈 수 있게끔 했던 겁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왜 미국이 부채 한도를 계속 상향 조정했을까요? 코로나19를 제가 예를 든 것과 같습니다. 생산 활동을 해야지만 소비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나라가 돌아가고 잘 빠르게 성장하려고 하면 이것이 더 빨리 흘러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도태되지 않고 인류가 계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돈을 풀어서라도 이러한 경제 활동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알면서도 부채 한도를 다 상향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의문이 들어야 돼요. 최근에 금리가 인상되면서 그래도 물가도 많이 빠지고 지금 화폐 유동성 엄청 팽창했던 것을 지금 엄청 줄이고 있잖아요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네, 맞아요. 금리는 그런 수단입니다. 이 완급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금리를 인상시키고 인하시키면서 이 속도감을 조절할 뿐이지 우리는 방향이 어떻게 된다? 점점 이 팽창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왜? 이 생산 활동을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돈을 풀어서라도 이거를 돌리는 게 더 낫기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눈을 감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끝났다, 이제부터는 거품이 터질 일만 남았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 전 세계의 방향성은 아마도 성장으로 갈 겁니다. 인간은 줄곧 성장해 왔기 때문이죠. 인류는 어떠한 방식의 그런 문제들을 또 다르게 대처를 해서 성장해 왔거든요. 부채한돌 78차례 거쳐서 상향 조정을 했잖아요. 78, 79, 80회 안 될까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도 이런 식으로 한도를 협상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방향은 돈은 자꾸 시중에 풀린다는 거죠. 다만 금리를 인상시키면서 이것이 빠르게 팽창하는 속도를 좀 줄이고, 그리고 인하를 시키면서 사람들이 좀 힘들 땐 경기를 부양할 수 있도록 돈을 흘러갈 수 있게끔 하고, 그것을 조절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향은 이렇게 유동성이 팽창했다 수축했다 팽창했다 수축했다 이것을 반복하지만 결국에는 유동성이 있게 팽창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왜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될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집은 그대로 있는데 돈이 시중에 자꾸 풀리니까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가 노동을 통해서 버는 속도와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것이 더 빠르냐에 따라서 우리가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근로를 통해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건지 이 속도감을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둘 다 같이 가야 돼요. 최근 코로나19로 돈이 막 엄청 풀렸잖아요. 그때 집값이 폭등했죠. 폭등한 이유가 결국에는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내가 인플레이션의 방어가 된다는 거죠. 저는 이 투자라는 관점에서 집을 사야 된다라는 개념보다 집을 샀을 때 내가 인플레이션이 오면 방패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이 인플레이션을 방어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저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사실은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지금 집을 사고 뭐 자산에 투자를 하고 이런 말은 아니에요. 유동성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유동성이 계속 팽창하는 방향으로 갈 건데 지금은 금리를 인해서 이 완급을 조절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때는 더 좋은 가치가 있는 자산을 사서 이 팽창할 때 속도가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투자의 핵심이에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냥 일확천금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쉽게 하려고 투자하는 거 아니냐? 이러지만 저는 생각이 달라요. 저희는 자본주의 안에서 살고 이 안에서 생존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이 자본주의의 원리를 알면 투자를 해야만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될 거예요. 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부터 좀 알면 더 좋겠다 생각해서 이 영상을 들고 왔고요. 이 영상이 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빛나딸이었습니다.